이 전문가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큰 주제로는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다시 한번 복습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 knowledge라고 하는 지식을 우리가 탐색하는 방법으로, 소위 이제 지식 기반 시스템,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배우실 머신러닝까지 우리가, 이 머신러닝이나 지식 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지식, 우리가 좀 더 보편적인 이 난리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을 탐색하는 것이 핵심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국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위계적으로, 즉 위계적이라는 게 순서적으로 데이터, 자료, 그 다음에 정보, 인포메이션, 그 다음 지식, 난리지, 그리고 이 난리지가 쌓이면 위스덤, 보편불면의 이제 패턴화진 지식까지 쌓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좀 확대를 해드리면, 우리가 풀고 싶어 하는 거는 AI에서 풀고 싶어 하는 거는 위스덤은 아니고요. 위스덤이 되기까지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난리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 예를 들면 뭐 지구가 자전을 한다,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돈다, 이러한 지식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지식이 쌓여서 지혜가 된 거잖아요. 보편 타당한 이제 법칙이 되는 거죠. 이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AI로 풀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는 바로 이 knowledge, 지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위기를 말씀을 드렸고,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긴 합니다만, 이런 자연 지식, 시각 지식, 또는 뭐 규칙 등등등 상당히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각각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러한 하나하나의 지식 유형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AI의 하나의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자연 언어를 통한 지식 추구를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두 번째에 있는 시각 언어,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AI를 통해서 뭐 이런 뭐 자율주행 같은 데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죠. 또는 뭐 규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자, 이와처럼 지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시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음이망, 소위 이제 시메틱 웹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시메틱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 형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하나는 색깔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그러면 지식 시스템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던 이게 뭔지 알겠는데, 이게 지금 21세기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이 전문가 시스템이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AI 솔루션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AI에서 좀 옛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전문가 시스템을 실패했을까? 이거 실패했단 말이에요. 전문가 시스템은 오늘날의 전통적인 룰 기반 전문가 시스템,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요 색깔 좀 바꿔볼게요. 눈이 아파서. 네, 원래 색깔로 바꿀게요. 자, 왜 그런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왜 그런지 한 개까지 말씀드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그 다음 내용인, 지금은 전문가 시스템이 실패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전문가 시스템이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ML,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대두가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AI를 배울 때 단순히 코딩으로만 배우시면 AI는 글쎄요. AI를 뭐 코딩으로 볼 것이냐? 저도 뭐 아주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라 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AI를 그럼 수학으로 배울 것이냐? AI를 하나의 솔루션을 배울 것이냐? 이게 사실 접근 방법이 다 다르긴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AI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배우겠다고 하면 머신러닝이 왜 등장했는지를 오늘 수업에서 좀 재밌게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앞서 보셨던 여러 가지 전문가 시스템, 즉 지식이라고 하는 걸 도출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실패했어요. 오늘날에 21세기에 AI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머신러닝 아니면 딥러닝을 쓰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지 이것도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식기반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 시스템은 오늘날의 최대 이렇게 막 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언제 유행했었냐면요. 제가 이전에 수업에 말씀드렸던 마이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마이신이라는 게 예, 의료 분야에서 그때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전문가 시스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yes or no의 그러니까 예 아니오의 형태의 뭔가 뭐 집어넣어 예를 들면 나이 당신은 20살 이상입니까? 뭐 yes. 그다음에 성별 당신은 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뭐 남자입니까? yes or no. 이렇게 스무고개 찾아가듯이 찾아가는 이러한 방식이 마이신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러면 지금 어떤 뭐 폐질환이면 폐질환입니다. 이런 식으로 도출하는 것이었죠. 자, 이게 80년대에는 성공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 문제는요. 지금 오늘날 과거와 같은 우리가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규칙이 뭐냐는 지난 시간에 규칙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if와 then으로 형태로 우리가 어떠한 로직을 짜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규칙이라고 해요. 자, 이런 규칙 기반 이런 지식 전문가 시스템이 80년대에는 성공했는데 자,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전문적이긴 합니다. 어떤 특정 분야에서. 다만 이건요. 아주 좁은 범위의 특정한 문제 영역에 효과를 보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폐질환이라고 하면 폐질환은 너무 많은 넓은 광범위한 어떤 범위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정 질병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폐기종, 예, 폐가 붙는 폐기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러한 폐기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특정 아주 이 소수의 질병, 영어로는 스페서픽이라고 하는데 아주 좁은 의미의 질병.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널리 알려져 있는 A, B, C 등의 이런 요인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성별, 예를 들면 뭐 나이,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조합했을 때 if와 then의 그런 관계로, 즉 F입니다. 즉 당신이 남자라면 어떨 것이다. 당신이 연령이 많다면 어떨 것이다. 이런 식으로의 해결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결국 이 생성 시스템이라는 걸 찾아보면 우리가 지금 결국 이게 규칙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자, if then이 사실은 규칙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자, 그래서 규칙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값을 우리가 구축한 거를 생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생성 시스템과 전문가 시스템은 지금도 많이 사용은 돼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80년대에는 이것이 규칙 기반이었고요. 규칙 기반의 생성 시스템과 전문가 시스템이었고 지금 21세기, 특히 2020년대에는 그것이 아니라 AI 기반이라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가 도대체 뭘까? 뒤에서 한계점으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 시스템.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은 지금도 사실은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해요. AI로요. 자, 이거는 어떤 특정 지식, 우리가 난리지라는 걸,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해결하는 걸 난리지라고 했을 때 이것을 공학자들에 의해서 자, 지식을 표현해서 탑재한 일종의 전문가 시스템, 즉 특정 영역에 대한 해결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소위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지식을 이용해서 지금 새로운 지식, 그러니까 소위 이게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 자, 예를 들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폐기종이라고 하는 이런 어, 결과를 우리가 탐색하는 방법으로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령, 음주, 흡연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집어넣어서 자, 이런 어떤 규칙에 의해서 폐기종에 걸릴 위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바로 이 지식이라는 건데요. 지식이라는 거의 특징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지식이 계속 늘어납니다. 우리가 과거의 지식이라는 게 그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고정불변한 것은 이거는 지식보다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위즈덤. 이제 그 패턴화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소위 이제 지식, 날리지를 얘기하는 것은 계속 변화합니다. 그렇죠. 변화하죠. 없던 질병도 계속 생기고 뭐 코로나 19 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에는 없던 질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19에 대한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없던 것이고 질병 자체가 없었으니까 지금은 코로나 19을 어떻게 예방할지에 대한 지식도 지금 많이 새롭게 쌓였죠. 자,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이런 전통적인 전문가 시스템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지식을 계속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새롭게. 즉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속도가 너무나 새로 변화되는 시대에 비해서 너무나 느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 전문가 시스템, 현재 전문가 시스템은 지금도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통계적 방법이라고 하면 조금 과거적인 내용입니다. 통계는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고 확률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두 가지가 통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데 추론과 확률은 결국 우리가 한마디로 분포라는 걸 가정하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이죠. 자, 이건 제가 그 동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자, 통계적 방법 외에 지금 신경망 기술, 소위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뉴럴 네트워크.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게 보편화되면서 지금은 이 지식을 계속 패턴을 학습하는 소위 이제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ML이라고 해요. 머신 러닝의 앞글자만 따서 ML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줄이자면 과거의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이 지식을 이 개발자들이 하나하나 입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얘가 학습을 합니다. 학습. 이 학습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누시죠, 여러분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학습하는 방법이 어떻게든 간에 비지도 학습이든 지도 학습이든 강화 학습이든 준지도 학습이든 간에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이 지식을 축적하고 솔루션을 해결하는 자, 현재는 이와 같은 기계학습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 사용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계속 사전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이거 와닿지가 않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전문가 시스템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쉬우시냐면요. GPT 챗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문가 시스템에 비슷한 유형입니다. 다만 GPT 챗은 생성 AI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자, 생성 AI가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수업에 말씀드리기에 너무 내용이 길어서요. 자, 그래서 어쨌든 GPT 챗도 사실은 원래는 자연어 처리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되어 있긴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전문가 시스템의 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왜 전문가 시스템의 유형이기도 하냐라고 한다면 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사용자가 즉 비전문가 저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제가 코비드 19에
걸릴 위험이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거였죠.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 AI를 통해 찾아간다면, 자, 우리는 자, 이 하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GPT 챗이 비슷하다는 이유가 이런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이에요. 질문 답변 형태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질문 답변에 대한 학습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소위 이제 추론 엔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자, 이때 지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자, 아까는 제가 과거에 가면 갈수록 룰 베이스드, 그러니까 룰이라는 건 규칙이죠. 자, 규칙 외에도 여러 가지 로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결국은 전문가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들어가죠.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과학 지식이죠. 자, 그래서 이 지식이 이런 추론 엔진을 통해서 패턴이 매칭돼서 우리가 이런 활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전문가 시스템의 구조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하나하나 추론 엔진, 지식 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전문가 조금 줄여드릴게요. 전문가 시스템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전문가 시스템은 자, 비전문가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무언가의 지식을 얻고자 하면 바로 사용자에게 친숙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답변이 주어지는 자, 이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것을 우리가 AI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시스템의 유형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잠시만요. 규칙 기반은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건 과거의 것이에요. 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과거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규칙 기반은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if된 형태로 규칙으로 다 넣어서 이것을 시스템에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가 20살이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고, 비만이면 어떻고, 이거를 다 일일이 입력을 했었어야 했어요. 자, 지금 그렇지 않죠. 자, 논리 기반, 로직이라고 하는데요. 논리 기반은 우리가 어떤 논리, 명제 논리, 서술 논리, 이런 논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새로운 수학에서의 진리값을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논리 기반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요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퍼지는 뭐냐 하면 퍼지는 이거를 좀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퍼지는 퍼지 기반 이론을 많이 쓰시는 쪽은 수학 쪽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퍼지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확실성이라고 하거든요. 불확실성. 좀 글씨를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불확실하다 할 때 카오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불확실성을 우리가 추론해내는 방식인데 AI에선 퍼즐을 많이 안 쓰여요. 의외로. 왜냐하면 AI는 불확실성이라는 것보다 확률 기반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퍼즐을 쓰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퍼즐 이론자들한테 좀 요거를 얻어먹을 수도 있는데 퍼즐 이론도 한 90년대 좀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던 그런 로직 이론이죠, 사실은. 지금 뭘 쓰느냐? 신경망을 씁니다. 이제는 불확실성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 과정까지의 불확실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도출된 결과까지의 이 불확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다소간의 이 계산 과정은 이 생략하더라도 우리가 결과만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이것도 사실 전문가 시스템에서는 중간에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당장 중요한 건 정확도죠. 정확도가 낮다면 설명력이라는 게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신경망 기반이고요.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이고요. 지금은 온톨로지 기반입니다. 요 세 가지가 지금 21세기형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신경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엔 다 대부분 신경망 이론을 이용해서 딥러닝으로 이런 것들을 구현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반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주 적은 수의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빅데이터, 소위 이제 대규모 지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문가 지식을 발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온톨로지라는 것은 온톨로지라는 용어도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떤 특정 특히 뭐 의학 쪽에서 많이 쓰거든요, 사실은. 특정 이제 지식을 서술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을 우리가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톨로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대화 형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는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인덱스, 키워드 검색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궁금한 키워드가 딱 100% 일치하는 검색을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굳이 예를 들 것도 없지만 예를 들면 자, 구글에서 구글 바드가 나오기 전에 구글에도 그래도 검색 사이트 1위였죠. 전 세계적으로. 심플하니까 검색률이 잘 되고 구글에서 여러분들 검색하려면 키워드 치고 and, 5월 뭐 이런 걸 쳐서 예, 예를 들면 코비드의 약, 코비드 19 and 치료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야 해서. 근데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GPT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빙 GPT, 빙 AI 쓰고 있잖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고 있는 한글로 쓸게요. 빙 AI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GPT 책 기반이잖아요. 써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챗 GPT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문장 그대로 쓰죠. 예를 들면 코비드, 아이고 영어가 잘 안 써져서 그래요. 코비드 19의 효과적인 치료제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대화용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검색해 주죠. 만약 구글처럼 했으면 코비드 19이란 치료제를 했으면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전혀 엉뚱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영화가 나올 수도 있죠. 검색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 형식의 어휘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문가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것이 이제 온톨로지의 본질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의 전문가 시스템은 자, 세 가지 반드시 알아두세요. 신경망 기반이고 빅데이터, 소위 이제 데이터베이스 기반이고 다음에 대화 형식인 을 추구하는 소위 이제 언톨러지 기반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시스템 활용하는 분야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자, 이거는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핵심 제가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왔어요. 자, 대표적인 게 뭐 감시. 기업에서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용광로나 압력계 같은 이런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거 우리가 감시라고 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지역사회 모니터링, 뭐 취약계층 모니터링 할 때 사람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예, 이런 걸 감시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계획, 행동을 설계하고 예측할 때 예,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 쓰입니다. 교육. 자, 앞으로요. 21세기 이제 앞으로 그 뭐 리지커먼이나 이런 이제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5년만 지나면요. 이런 전통적인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나 이런 학교 중심의 이제 이런 교육이 많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도 이제는 AI 뭐 선생님이 나온 경우들도 있고요. 사실은. 자, 이런 경우도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좀 빨리 넘어갈게요. 모의, 선택, 설계, 자, 예견 또는 뭐 예측이라고 하죠. 이 부분 좀 어려워요. 근데 예측, 프리딕션이라는 게. 왜냐하면 예측이라는 거는 지금 없는 사실이지만 미래에는 있을 법한 일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려워요. 예,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일어날 것 같다. 뭐 마치 영화에서나 등장할 것 같은데 뭐 사실 대부분의 예측이 많이 사용되는 거는 보면 뭐 주식시장 예측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벌써 떼돈 벌었겠죠. 또는 뭐 비트코인 예측, 예, 뭐 감염병 예측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어, 진단, 처방, 해석. 자, 결론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날의 전문가 시스템이 자, AI 기반, 소위 이제 그 중에서도 신경망 기반이고 대규모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온톨로지 기능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 가지가 결국 이와 같은 다양한 전문가 시스템을 이런 이 부흥시킬 수 있었던 아주 그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자, 한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통적인 지식 기반 시스템, 소위 이제 규칙 기반이었죠. 자, if then이요. if then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규칙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한계가 있었냐? 거듭 지금 반복을 드리고 있는데, 자, 구축된 지식의 범위에서만 한정되는 거죠. 자, 즉,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것만 가능한 거예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입력된 것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전문 영역에서는 범용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식은 계속 빠르게 등장하죠. 자, 소위 이제 지식 병목 형상. 지식이 너무 많아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해당이 안 맞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지식 모델을 그대로 쓰면 요즘 시스템이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뭐 적절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저출산이 문제잖아요. 만약에 과거에 출산율을 증대시키는 모델이 있다거나 가정해 볼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너무 못 살았으니까 예를 들면 1960년대, 50년대 전쟁 후에 그때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먹고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 밀가루를 주면 해결이 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밀가루를 사람들한테 1kg을 줬더니 결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랬다. 이 모델을 그대로 지금 2021년에 적용을 하면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 밀가루 1kg 준다고 해서 누가 결혼을 합니까?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안 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기존에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에 오게 되면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다변한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 현상도 심플하게 해결이 어렵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해서 애를 낳지 않아요. 그 애를 왜 안 낳냐? 결혼을 안 하니까요. 그럼 결혼을 왜 안 하냐? 거기서부터 접근하면요. 그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현상부터 시작해서 온갖 뭐 양성평등 뭐 온갖 뭐 지방 뭐 서울의 이거 격차부터 시작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져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몇 가지만으로 구축되어 있던 지식의 범위를 넘어가지요. 자, 그래서 이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기반 시스템이 지금은 AI로 계속 새롭게 구축되는 것들이 계속 포함이 되면서 그걸 학습을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또 가능했던 게 자, 사실 4차 산업혁명이 가능했던 건 3차 산업혁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3차 산업혁명은 뭐냐? IT죠, IT. IT의 핵심은 웹이었습니다. 인터넷이었어요. 인터넷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4차 산업까지 왔죠. 자, 그래서 이게 왜 가능했냐? 자, 웹이 2000년대 이후에 3차 산업 시기에 웹이 활성화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스템 기반이 웹 기반 전문가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자, 이것도 3차 산업 시대예요. 여러분들, 이게 4차가 아닙니다. 웹 기반 전문가 시스템은 답안이 3차 산업 시대의 이 부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 이제 웹으로 우리가 분류하고 처리하는 리소스를 자원을 분류하고 처리하는 프레임워크예요. 네. 하지만 이제는 이것도 이제 AI 형태로 바뀌고 있죠. 자, 그러합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앞에 전문가 시스템이 우리가 망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제 규칙이라는 게 이게 사람이 일일이 자, 이 한 20년 전에는 일일이 규칙을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소위 이제 이 허드렛 일이죠. 이거를 소위 이제 노가다라 표현을 합니다. 코딩 노가다라고 하죠. 지금의 코딩하고 좀 다릅니다. 자,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짜잔. 이제 룰을 더 이상, 자, 지금은, 이제는, 자, AI에게 맡기고, 머신러닝, 죄송합니다. 자, AI에게 맡기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사실 딥러닝을 얘기하자면 딥러닝은 조금 더 특화된 것이라서 일단 머신러닝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계학습, 소위 머신러닝이 뭔지에 말씀을 좀 초점을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준비한 강의안은 막 글이 많지는 않아요. 글 내용이 많지는 않고 핵심 위주로 좀 구성을 했는데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좀 저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워낙 글들이 많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이니까요. 자, 하지만 이 순차적으로 머신러닝을 이해하신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 배울 때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학습이라는 것이 머신러닝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자면 기존에 우리가 규칙이라는 걸 더 이상 쓰지 않고 일일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 패턴을 머신러닝은 학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패턴을 어떻게 학습하냐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거냐? 이게 사실 중요해지겠죠? 어떤 방식으로 학습할 거냐? 그 말씀으로 이제 머신러닝의 타입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머신러닝은 그 다음에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초점으로, 데이터는 자료죠. 자료의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코딩에만 초점을 맞추면 데이터를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유형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만 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의 연령은 만 나이로 몇 살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몇 시죠? 20, 하나, 22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20살. 네, 이렇게. 그쵸? 근데 만약에 질문의 유형에 따라서 설베이를 한다면, 자, 당신은 지금, 당신의 연령대는 몇십 대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연령대. 예를 들면, 10대, 20대, 30대.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죠. 자,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 값을 얻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위에처럼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구하는 걸 우리는 연속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Continuous Variable,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마 저의 이제 동영상 강의를 보시면서 조금 익히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령대는 이처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범주형이라고 해요. 캐테고리컬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결국은 AI는 패턴을 학습해서 Y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Y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결과물이에요. 이 결과물이 연속형으로 되어 있느냐, 결과물이 범주형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기계학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류냐, 회계의 문제냐, 또는 군집의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해요. 이것은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 이제 기계학습 유형은 마찬가지의 맥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까지 제가 가능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 학과가 변함없이 쭉 유지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2학기 때 배우실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모델링들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지금 자료하고 학습, 기계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자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에 우리가 그 지식, 지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밑바탕에 있는 가장 밑거름이었어요. 우리는 자료로부터 의미 있는 어떤 정보를 도출해 내려고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AI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도 보시면 아기 때부터 쭉 자라나면서요. 우리는 세상의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을 통해서 하게 되죠.
자, 예를 들면, 자, 얘는 꽃이 아니고, 얘는 꽃이고, 얘는 꽃이 아니고, 얘는 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꽃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꽃이 막 이 지구상에 한 5만여 종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 그 5만여 종을 다 학습하는 건 아니죠,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멍뭉이도, 예, 그죠? 이 멍뭉이는 우리나라에 많은 멍뭉이예요. 딱 봤을 때 느낌이. 자, 이 멍뭉이 같은 경우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쵸? 야옹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 뭐 굳이 일일이 하나씩 머릿속에 입력하지 않더라도, 예, 이와 같은 것은 적어도 꽃이 아니고 꽃이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 개념을 익히면서 성장하죠. 자, 중요한 건 꽃이라는 범주죠. 우리가. 자, 이것을 우리가 카테고리라고 합니다. 꽃 밑에는 되게 뭐 장미꽃도 있고 무슨 뭐 국화꽃도 있고 무슨 꽃도 있고 쭉쭉쭉 있을 텐데, 자, 꽃은 또 위에 보시면 생물이죠. 이렇게 했을 때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카테고리, 이 중간 개념이 우리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은요. 예. AI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이라는 건 사실 중간 개념을 패턴을 학습하고 나면, 예, 하위 분류는 AI 같은 경우 쉽게 하죠. 이 생얼이 아니라 생물이에요. 생얼처럼 보이네. 예. 자, 그러면 인간도 아닌 AI는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 우리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보시면 예전에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우리가 앞서 보셨던 인간의 학습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예시 데이터, 여기 말하는 예시, 이그젠플이라는 게 데이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통해서, 예, 이것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학습이라는 건 패턴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 예시 데이터가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답을 도출하게 되겠죠. 이 답이라는 게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거 Y가 되지 않겠습니까? 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개념에서 봤을 때, 자, 인간은 우리가 두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두뇌가. 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뇌가 있기 때문에 얘는 꽃이 아니고 얘는 꽃이고, 자, 이런 중간 개념, 캐테고리컬하게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테고리컬하게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도 수만여 종의 개를 다 외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AI는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학습을 하기 위한, 소위 이제 패턴 인식하기 위한 요 모델, 이것을 우리가 모델이라고 해요. 모델을 다른 말로 함수, 펑션이라고 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위 다시 말씀을 하면 펑션이라고 하는 이렇게 씁니다. F로. 요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출력값을 얻을 수 있게 학습시키는 하나의 어떤 최적화된 값을 얻기 위한 하나의 어, 상자 같은 건데, 이 상자 사실 본질이 수학에 좀 가깝긴 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우리는 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 이렇게 무언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라는 것은 뭐 입력하는 게 있고요. 입력 우리가 X라고 하죠. 우리가 뭐 수학적으로 입력하는 단계에서 X라고 그래요. 처리를 하고 나서 출력하는 걸 Y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력에서 데이터를 왕창 집어넣어서, 네, 어떠한 알고리즘, 아까 이게 지금 펑션에 가깝죠. 함수에 가까웠죠. 소위 이제 모델링이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그래밍이 들어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 프로그래밍을 짠다는 의미예요. 프로그램을. 결국 사실은 알고리즘인데,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예, 우리 AI에서의 솔루션이라고 하죠. 이 AI의 로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 데이터 값을 넣어서 제가 예를 들면 공장의 불량품을 검출하고 싶다. 자, 그럼 불량품이 생기는 게 문제잖아요. 이 불량품을 줄이는 게 해결이죠. 그러면 불량품을 줄일 수 있는 솔루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함수, 즉 최적의 모델링이 뭐냐? 이거를 사람이 개발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 기계학습에서는요, 이걸 사람이 개발해서 일일이 이 알고리즘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 요 자체를 이 알고리즘에, 이것을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집어넣어서 최적의 값을, 최적의 해를 찾는 것이, 이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제 약간 자동화되게 컴퓨터 AI가 처리해주는 이것이 기계학습의 개념입니다. 자, 소위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옛날에 했어야 했던 요 노가다 부분을요 이젠 AI가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이 우리가 기계학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 역사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59년도에 아사 사무라는 사람이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 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는 뭐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이것을 스스로 학습해서 답을 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기계학습의 핵심이었죠.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또 톰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만약 이거 되게 유명한 그 정의인데요. 기계학습을 정의한 정의인데요. 자, 만약 어떤 작업 T라는 작업이 있어요. T는 이제 태스크의 약자라서 T라고 우리가 이니셜로 합니다. 자, 경험 E를 통해서 성능 측정 방법인 T로 측정한다고 했을 때, 자, 성능이 향상된다면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한다라고 정의될 수 있다라고 톰 미첼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 같은 거죠. 자, 이런 하나의 문제와 답을 학습해서 새로운 답을 넣었을 때, 지가 알아서 답을 찾아내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계학습이라는 거에서 학습은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 인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세계, 리얼 월드라고 하죠. 실제 세계의 사실을 자료로서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식을 증대시키고 지식을 정교화하고 또는 불필요한 지식을 감수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라는 걸 통해서요. 리얼월드, 실세계에서의 객체들과 사실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을 해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계학습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기계학습이라는 게 정립되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또 이런 시대적인 충돌이 있어 왔는데요. 소위 이제 지식공학자들하고 기계학습자들 이 두 개의 학파가 서로 대립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은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참고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한 4개 정도 슬라이드를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제 기계학습 앞에 기계학습이 어떤 건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기계학습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니라 데이터에 따라서 또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방법은 리그레이션, 회귀하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이렇게 2가지로 이분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군집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회귀는 조금 어렵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자, Y 클래스가 Y의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획이나 분류나 군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Y의 값이 연속형이라면 소위 지금 보시는 연속형 이게 하나하나가 객체라고 했을 때요. 이런 그래프를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획이라고 하고요. 자, 그것이 아니라 Y의 값이 클래스가 우리가 그 범주형이면, 그러니까 그룹이 있으면 범주형이면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앞에 2가지랑 성격이 다른데 군집은 비지도 학습에서 우리가 클래스를 나눌 때, 분류를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분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분류는 자, 결국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y 즉 결과값이죠. 결과값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분류냐 또는 뭐 획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일단 분류와 군집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분류나 군집은 모두 y의 결과값이 범주형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범주형이라는 건 숫자 값이 있어도 이것은 단순한 분류, 소위 이제 구분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남, 여를 구분할 때 우리는 남자는 1, 여자는 2로 코딩을 합니다. 이거는 뭐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모든 이런 데이터에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자, 이때 우리가 뭐 여성이 남성보다 2배나 뭔가 많아서 1, 2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그냥 분류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형태의 데이터라면 분류나 군집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데이터 값을 넣었을 때 예를 들면 코로나 양성, 코로나 음성 이렇게 나눈다든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분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분류나 군집은 2개 이상의 그룹을 나눌 때 얘기를 해요. 따라서 자, 그룹은 2개 이상이기 때문에 2그룹으로 나눌 수도 있고 2그룹 이상으로 나눌 수 있죠. 자, 2그룹 이상이니까 3개 이상이 되겠죠, 사실은. 자, 2그룹을 나눌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분형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바이너리라고 해요. 이분형. 자, 2가지로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이분형 범수들은 예를 들면 성별. 성별은 주로 남자, 여자밖에 없죠. 물론 이제 뭐 제3의 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남성, 여성이 있죠. 자, 주민등록번호에도 남자, 여자로 이렇게 나누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분형. 자, 이분형 범수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제가 요거를 공유 중지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 채팅에 좀 한번 남겨보세요. 이분형 범수 뭐가 있을까요? 2가지로 일단 나눌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되게 많죠. 예를 들면 질병이 있다 없다. 질병이 yes or no 이런 것도 이분형이죠. 혹시 또 뭐 기억 조금 떠오르시는 분도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좀 읽어드릴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잘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걸 잘 응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비수도권 이런 식으로 다 나눌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계 이상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암의 진행 단계 1기, 2기, 3기, 4기 이런 것들은 3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들이죠. 자, 이처럼 그 분류와 군집은 적어도 2개 이상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범주형인 거죠. Y 클래스가. 자,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요.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도학습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이블링. 자, 레이블링이라는 건 다른 말로 데이터에 대한 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답을 미리 같이 함께 알려주면 우리는 분류에 조금 더 가깝고요. 자, 그게 아니라 답 없이 이 서로 간의 특징에 의해서 분류를 한다면 이것은 군집, 클러스터링에 좀 더 가깝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에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가 개인적인 특징이라는 거는 주로 거리에 의해서 기반을 두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자, 제가 만약에 지금 그 분류의 예시를 든다면 제가 만약에 어떤 특정 대상의 나이와 급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신용등급이 높다 낮다를 제가 이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저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나이가 어리고 급여가 적은 사람들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나이가 많고 급여가 비교적 높은 사람들은 신용등급이 높은 사람들이죠. 저위험 고객이죠. 이처럼 이런 특성을 같이 함께 학습을 하는 경우, 답을 함께 학습하는 경우는 우리가 분류라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새로운 이런 X값을 넣었을 때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될지, 여기에 해당이 될지는 요 경계선에 따라서 정해지게 될 겁니다. 자, 군집이라는 건 그게 아니고요. 자, 지금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값이 있을 때 요걸 나누는 기준을 요 거리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집단 내 거리와 집단 간의 거리를 계산해서 소위 이제 클러스터링, 자, 그룹을 만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회기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기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계학습에서는 자, y의 값이 클래스가 아니라 y의 값이 연속형인 경우를 얘기해요. 연속형인 경우는 숫자가 상수 형태로 쭉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자, 분류나 군집은 앞에 어떤 특정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할 거냐. 자, 이거에 핵심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데, 자, 회기는 어느 그룹에 속할 거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어떤 새롭게 이제 등장할 사건에 대해서 추론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거라면 이거는 분류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단을 나누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하는데 직선은 아니지만 적어도 두 개의 집단으로 좀 분류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면 y 값이 이렇게 집단으로 분류되는 값이 아니라 그냥 연속형의 값이라면, 자, 예를 들면 이게 키와 몸무게라고 가정해 볼게요. x축은 몸무게이고요. y축은 키라고 가정했을 때, 자, 키가 증가하면 몸무게가 증가하면 키도 증가하는가에 대해서 이런 하나의 요 개체들 간의 거리를 가장 좁혀주는 하나의 가상의 선을 그을 수 있을 겁니다. 예측선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예측선을 구한다면 우리는 이런 x라는 새로운 값을 넣었을 때 대체적으로 이 사람의 키가 몇이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몸무게가 100kg까지만 조사가 됐는데 몸무게가 만약 110kg인 사람, 새로운 사람 한 명 넣는다면 이 사람의 키는 대략적으로 80cm가 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처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값을 추론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회귀라고 합니다. 리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 기계학습은 지금 보시는 군집이나 분류나 회귀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값을 찾거나 새로운 공간에 분류하거나, 즉 이 경계선을 찾는 게 바로 기계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기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